아버지 서랍에서 나온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우리 가족 50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열쇠를 만질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그 차가운 금속 조각이 열어젖힌 건 단순한 대여금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또 다른 가족의 존재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한 집안의 가장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인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43이시고 3남 중 둘째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가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셨던 분이라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과묵하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툰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셨죠. 저희 형제들과도 그리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고 어머니하고도 필요한 말 외에는 별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라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에 대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든 일이 끝난 후 저희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장남이라 주도적으로 나서셨고 저와 막내는 거들기만 했습니다. 옷가지나 생활용품들은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방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는데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계약서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큰형이 계약서를 펼쳐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하나은행 대여금고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1995년, 무려 28년 전부터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저희 형제 중 누구도 아버지가 대여금고를 사용하신다는 걸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대여금고를? 막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특별히 숨겨둘 만한 귀중품이나 큰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대여금고라니요.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큰형의 제안에 저희는 다음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은행 수원지점 고객센터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아버지의 사망진단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여금고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좁은 통로를 지나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벽면 가득 작은 금고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마스터키로 먼저 열고 저희가 가져온 열쇠로 두 번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그 가방을 들고 은행 내 개별 열람실로 이동했습니다. 가방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권 다발이 여러 개. 대략 계산해 보니 2천만 원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큰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는데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의 아버지 옆에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요. 그 여자는 분명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진은 여러 장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바닷가에서 찍은 것, 식당에서 찍은 것, 그리고 그 여자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대략 서너 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1983년. 이 시기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설마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가방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들. 수신인은 윤미경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아버지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해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다오.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 우리 지훈이 잘 키워다오. 언젠가는 당당하게 너희들 곁에 있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편지 날짜는 1985년이었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 사진 속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열람실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형제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편지를 든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편지가 맞나? 글씨체는 분명히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숙제 검사해 주시던 그 친숙한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모두 12통이나 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매년 한 통씩 쓰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1987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 들었다. 사진도 고맙다. 교복 입은 모습이 정말 의젓하더라. 나도 입학식에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생활비 조금 더 올려서 보낸다. 지훈이한테 맛있는 건 많이 사주고 아프면 병원도 바로 데려가거라. 아빠가 곁에 없어도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막내가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완전히 아버지 글씨 맞는데 그럼 정말로 우리 모르는 형이 있다는 거야? 저는 다른 편지들을 계속 뒤적거렸습니다. 1990년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구나. 키도 많이 컸고 성적도 좋다니 다행이다. 요즘 사춘기라 힘들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는 법이다. 아빠 없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 상황도 언젠가는 정리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훈이 잘 부탁한다. 1992년 편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미경아, 지훈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도 똑같다. 하루도 너희들 생각 안 하는 날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대신 용돈을 더 보낼 테니 지훈이한테 필요한 건 다 사주어라. 편지를 읽을수록 아버지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고 계셨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편지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큰형이 계산기를 꺼내서 뭔가를 계산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뭘 계산한 거야? 아버지 월급이랑 우리 집 생활비. 계산해보니까 아버지가 매달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따로 보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이 늘 빠듯했던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왜 다른 집에 비해 용돈을 적게 받았는지, 왜 가족여행도 자주 못 갔는지, 왜 아버지가 늘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어두운 표정을 지으셨는지,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걸까요? 편지 더미 아래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는 윤미경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미 지급되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네. 큰형의 목소리에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마지막 편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채로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작년 여름 아버지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많이 아프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게 되어서.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은행 대여금고에 너와 엄마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동생들을 만나보아라. 착한 아이들이다. 너도 좋은 형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이 편지는 아들에게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존재를 알려주면서 말이죠.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당황, 슬픔,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평생 과묵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는 분이셨다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형들, 우리 이제 어떡하지? 막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윤미경이라는 분과 지훈이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묻어버려야 할까요? 은행에서 나와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충격이 너무 클 거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미 알고 계셨다면? 그럼 형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싶어? 막내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버지를 둔 그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뭘 하고 사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좋은 형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깨져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편지들과 사진들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본 그 아이의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있는 그 아이, 지금은 4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을 그 사람, 우리의 형.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혼자라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태연아,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감지하셨나 봅니다. 무슨 일인데?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어머니가 모르시는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과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너희 큰형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한 35년 전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 직장 후배였어. 어린애였지. 22~23살? 아버지보다 한참 어렸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는데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요.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도? 말해서 뭐하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참 마음이 복잡했어.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니.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돈을 보낸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응,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허락을 구했거든. 그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줘도 되겠느냐고. 처음엔 화가 났지. 정말 많이 화가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아버지 피를 받은 내 아이들의 형제잖니. 그래서 허락했어. 대신 조건이 있었지. 너희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니? 저는 대여 금고에서 발견한 편지들과 사진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아, 그 금고 아버지가 말했었지.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두었다고. 나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머니, 그럼 그분들이 누군지도 아세요? 윤미경이라는 아가씨지. 그때는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지금은 많이 늙었겠지만. 그리고 아들 이름이 지훈이라고 했나? 어머니가 그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거였네요.
어머니는 그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 있어. 그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였나? 그 여자가 나를 찾아왔더라.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빌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지.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했어. 대신 용돈을 좀 더 보내주겠다고 했지. 그 여자도 이해하더라.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갔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그분들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 한 10년 전에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어. 아버지도 주소를 모른다고 했었지. 그럼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마도. 근데 태연아, 너 혹시 그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니?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궁금해요. 우리 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말씀이요? 지훈이 얘기를 하시더라. 미안하다고. 그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물론 내가 허락을 해준다면 말이지.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었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 어쩌면 이제는 그 짐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 혼자 가지는 마. 형들하고 같이 가. 그리고 무엇보다 섣불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뭘 원하는지 모르잖니?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 이 일로 우리 가족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해다오. 너희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저는 형들에게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큰형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막내가 물었습니다. 찾아보자. 큰형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허락하셨고 아버지도 마지막에 그런 뜻을 보이셨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궁금해. 우리 피를 나눈 형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사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형, 혹시 아버지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그 윤미경 씨가 아버지 후배였다면서? 그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니셨던 회사에는 아직도 그때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아버지가 35년간 다니셨던 대명 산업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김 과장님이 아직 그 회사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부장님이 되어 계시더군요. 태연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네. 많이 컸구나. 김 부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혹시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일했던 윤미경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김 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미경. 그 이름을 왜 갑자기? 사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실까요? 김 부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태연아,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 네 아버지하고 그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네가 알고 있는 거니? 네, 대략적으로는요. 그렇구나. 사실 회사에서도 다들 알고 있었어. 그때 꽤 문제가 됐었거든. 윤미경 씨가 임신했을 때 말이야. 김 부장님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윤미경 씨는 아버지보다 10살 정도 어린 신입사원이었고 아버지가 그녀의 직접적인 상사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선후배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경 씨가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임신했다면서. 그때 네 아버지 얼굴이 참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회사에서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공개되면 둘 다 힘들어지니까. 미경 씨는 퇴직금을 좀 더 받고 나갔고 네 아버지는 그 일로 한동안 정말 힘들어하셨어. 김 부장님의 말을 듣다 보니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후로도 연락하셨나요? 가끔씩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건강한지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 나도 몇 번 미경씨네 집에 가본 적이 있어. 네 아버지 대신 용돈 전해드리러. 그럼 부장님이 주소를 아시는 건가요? 예전 주소는 알지. 하지만 10년 전쯤에 이사했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지. 하지만 김 부장님께서 의외의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네 아버지 장례식 때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 혹시 미경 씨나 지훈이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말요? 응. 장례식장 주차장 쪽에서 한참 서 있다가 사라졌어.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체구나 느낌이 그랬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지훈이라면 아버지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 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윤미경 씨 고향이 대구였어. 그리고 지훈이가 대학을 대구 쪽으로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마리는 생겼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형, 요즘에는 SNS로 사람 찾기가 쉽잖아.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볼까? 하지만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습니다. 검색해봐도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큰형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경 씨 이름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윤미경은 좀 덜 흔한 이름일 거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뒤져본 결과 윤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몇 명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대나 사진으로 봐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찾아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큰형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태준님이신가요? 김철수 씨의 아들? 큰형이 깜짝 놀라며 저와 막내를 불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놓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미경입니다. 김철수 씨의. 그 순간 저희 형제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찾고 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연락처를 아셨어요? 김 부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들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지만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이도 함께 계신가요? 네, 옆에 있어요. 지훈이도 아버지 김철수 씨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우리 형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큰형이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만나는 거네. 응, 근데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2년을 살면서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겨우 몇 주.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게 된다니.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가자. 큰형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가서 만나보거라.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그리고 상처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네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잖니.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거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주 토요일, 저희는 대구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2시간 후 저희는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구역에서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가니 조용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세 형제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큰형이 작은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윤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정원이 깔끔하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베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며 한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경입니다.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지만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고 이쪽은 둘째 태연, 막내 태민입니다. 윤미경 씨는 저희를 한 명씩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철수 씨 아들들이구나. 특히 태연 씨는 어릴 때 철수 씨와 많이 닮았네요. 어릴 때 저희를 보신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멀리서만 철수 씨가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들들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그 말을 듣자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니. 지훈이는 어디에? 안에 있어요.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여금고에서 본 바로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소파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뒤통수며 어깨선이 확실히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인사해. 그가 천천히 일어나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버지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큰형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형님이라는 호칭이 공기를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도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윤미경 씨가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2년간 서로 모르고 살던 가족이 이렇게 만났으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큰형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엄마가 말렸거든요. 혹시 실례가 될까 봐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멀리 서 계신 분이 혹시. 네, 저였어요. 멀리서라도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자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윤미경 씨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참 놀랐을 거야. 갑자기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너희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텐데. 아니에요. 막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희들에게 쓸 돈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었을 텐데. 지훈 씨의 말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는 오랫동안 이 상황에 대해 생각해 왔던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저희 존재를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쯤 엄마가 말해주셨어요. 아버님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고. 그리고 동생들이 셋이 있다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잡했어요. 반가우면서도 질투도 났고. 아버님과 함께 사는 동생들이 부러웠거든요. 윤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운동회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지훈이는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려고 했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고3 때.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온 후에 아버님께 보고드리고 싶었거든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고. 연세대요? 큰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편지로만 들었지만. 지훈 씨가 아버지의 편지들을 받았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형님께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1년에 한두 번씩. 주로 생일이나 설날에 짧은 편지였지만 정말 소중했어요. 윤미경 씨가 서랍에서 편지함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훈이가 받은 편지들. 편지들을 보니 정말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우리가 대여금고에서 본 편지들과는 또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니. 너에게는 동생들이 셋 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너의 동생들은 모두 착한 아이들이야. 너도 좋은 형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 바로 우리를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쪽 가족 모두에게 서로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던 거였습니다. 형님, 그래서 대학 가서 찾아오려고 했다고 했는데, 네, 하지만 못 갔어요. 어머님께서, 김태준 씨 어머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윤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가 대학 합격하고 나서 아버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지훈이가 사회에 나가서 독립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대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더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무작정 거절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죠. 지훈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어머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남편의 다른 여자와 아이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다니. 지금은 뭘 하세요? 큰형이 물었습니다. 회계사예요. 대구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어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내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만나는 것도 아내가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훈 씨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우리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훈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저희를 숨겨야 했는지, 왜 당당하게 만날 수 없었는지.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두 가족 모두 사랑했지만 둘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아버지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지훈 씨의 성숙한 답변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좋은 형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윤미경 씨의 제안에 저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더 깊어졌습니다. 형님, 솔직히 저희가 걱정했던 게 있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지 유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훈 씨가 수저를 놓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받은 것만도 감사하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사회에 나올 때까지 도와주셨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장남이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너희들이에요. 아버님과 함께 살면서 돌봐드렸던 사람들은 너희들이니까. 윤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 만나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있다면 뭘까요? 지훈 씨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제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아버님께 편지로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며칠 후에 택배가 왔어요. 무슨 택배요? 계산기 세트랑 수학 참고서들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지훈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계속 열심히 해라. 언젠가 같이 수학 문제도 풀어보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어요. 대학 입시 때도 고시 공부할 때도 힘들면 그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윤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제일 서러워했던 게 아버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혼자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편지 쓸 때마다 지훈이 이야기를 자세히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큰형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만날 뻔했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는데 멀리서 아버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랑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정말요? 네,
교문 앞 카페에서 계시다가 식이 끝나면 가버리셨대요. 그때 정말 뛰어가서 붙잡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마음. 형님도 우리에 대해 궁금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요. 특히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떤지. 아버님이 편지에서 가끔 너희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태준이는 공부를 잘한다. 태연이는 운동을 좋아한다. 태민이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이야기들.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때 윤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 어머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버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윤미경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중학생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직접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요? 아버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병원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니.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한번 뵈러 오시겠어요? 지훈 씨와 윤미경 씨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윤미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려 보겠어요. 어머니도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 형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날 밤 저희는 대구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지훈 씨가 근처 호텔을 잡아주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큰형이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숙한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만 해. 정말 좋은 형이야. 큰형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지훈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연락 자주 해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형제니까. 네, 형님. 그리고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면 꼭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묘 때 함께 가도 될까요? 멀리서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지도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 번 뵙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아이도 만나보고 싶었어. 어떻게 자랐는지. 정말요? 응. 그리고 미경이도 오랜만에 보고 싶네. 그동안 참 고생 많았을 텐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저희는 지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수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42년간 숨겨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지훈 씨와 윤미경 씨가 수원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일찍부터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셨고 표정도 약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35년 만에 보는 건데 어떻게 긴장 안 하겠니? 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간 저희는 잠시 후 어머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윤미경 씨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경아, 많이 늙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대로세요. 예전 그대로.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잘생겼구나. 어릴 때 네 아버지랑 똑같아. 정말요? 응.
네 아버지 젊을 때 그대로야. 키도 크고 참 의젓하네. 집으로 돌아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윤미경 씨는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미경아, 그때 참 어렸는데 이제 보니 할머니가 다 됐네. 어머님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지훈이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 아이도 네 아버지 핏줄인데 당연한 거지. 어머니의 말씀에 윤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허락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난 후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산소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다 같이 가자. 네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렇게 저희는 모두 함께 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5명이 함께 차에 타고 가는 길이 묘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지내온 가족 같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해서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훈 씨는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동생들도 함께요. 어머니가 지훈 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제일 바라던 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만나는 게. 절을 하고 간단한 성묘를 마친 후 저희는 묘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형님, 막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형제네요. 그러게요.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편한지. 큰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저기서 웃고 계실 거야. 윤미경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씨가 가장 원하던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훈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훈아, 이제 자주 와야 한다. 이 집도 네 집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꿈만 같아요. 그리고 미경아, 너도 가끔 놀러 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지훈 씨와 윤미경 씨가 대구로 돌아간 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행이다. 지훈이 정말 착하게 잘 자랐어. 미경이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혼자 다 짊어지시고.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너희 형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 든든하겠다. 며칠 후 지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다음에 같이 가도 될까요? 저희는 기꺼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훈이 형이 수원으로 오고 저희도 가끔 대구로 놀러 갑니다. 명절 때는 모두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지훈이 형이 아내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를 친형제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는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첫 손자였습니다. 그 작은 아기를 안고 있던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디어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지훈이 형이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윤미경 이모도 가끔 놀러 오셔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니까요. 어머니, 이제 아들이 넷이나 되시네요. 그러게,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어. 지난주에는 지훈이 형이 회계 사무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미력 하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그 작은 열쇠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 신기합니다. 만약 그날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영원히 지훈이 형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저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신 거였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선물을요.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도요. 지훈이 형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가족 모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저희를 보며 웃고 계실 거라고. 드디어 당신이 평생 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작은 열쇠 하나가 가져다준 기적.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